2012년 한여름 경기도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오 씨는 50대에 접어들며 극심한 우울증과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었다. 공장 운영이라는 끝없는 노동과 경제적 부담, 그리고 삶에 대한 회의감이 그를 옥죄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의 내면은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가족들은 그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고 점차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언젠가부터 아내는 대화를 피했고 잠잠한 자녀들조차도 연락을 뜸하게 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그는 점점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기분에 참잡았다. 공장에서 집으로 돌아와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다. 고노한 집 안은 마치 살아있는 유령처럼 그를 옥죄었고 날이 갈수록 외로움과 공허함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작스러운 심장의 통증을 느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심장을 움켜쥐는 듯한 고통이 숨이 막혀왔다.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버덕서 보였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30해 동안 한 번도 꺼본 적 없는 공장 기기의 전원을 모조리 내리고 무작정 밤한도의 깊은 산속으로 떠나기로 한 것이다. 그날 오후 5시 그는 더 이상 차로 갈 수 없는 밤한도 산길 초입에 도착했다. 차를 도로 옆에 세운 그는 텐트와 개난을 짊어지고 산길에 따라 걸음을 옮겼다. 개난에는 겨우 몇 길을 걷기에 식량과 물, 그리고 산에서 하룻밤을 보낼 텐트가 전부였다. 다른 등산기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내진 산길이었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오르던 익숙한 곳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예전의 마을과 집들은 모두 버려진 채 퇴허가 되어 있었다. 오래전 떠난 주인들을 대신해 들개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짖어댔다. 그가 향하는 곳은 깊은 계곡이었다. 오직 그의 아버지와 예전에 이 산자락에 살던 몇몇 사람들만이 알고 있던 기밀스러운 장소. 그곳에서 아버지를 추억하며 텐트를 칠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계곡은 보이지 않았다. 길을 잘못 든 걸까? 주변을 둘러보며 방향을 확인하려던 그 순간 낯선 남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남자는 험악한 인상에 파묻은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지리를 짊어진 그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을 풍겼다. 지리에는 휴지, 라면, 술, 쌀 같은 신필품들이 실려 있었지만 그중 눈에 띄는 것은 붉은 얼룩이 선명히 남아있는 골단이었다. 남자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거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는 한 발 물러서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 그냥 등산 좀 하려고요.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등산? 이 시간에 올라가는 등산객은 못 봤는데? 그러더니 대뜸 그의 대난을 낚아챘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가 담아마녀 대난을 되찾으려 했지만 남자는 거대한 손으로 지퍼를 열고 가난 속을 찢어녔다. 잠시 후 남자는 흥미를 잃은 듯 대난을 던져주며 말했다. 괜히 큰일 당하지 말고 내려다. 어두워지면 길 잃기 좋을 거야. 그렇게 말한 남자는 다시 지리를 짊어지고 산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불쾌한 지구를 애써 가라앉히며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산길을 걸을수록 남자의 질이 있던 피 묻은 물감이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밤 8시가 되자 산속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려가는 길도 계곡으로 가는 길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적당한 평지를 찾아 텐트를 치려 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한 마리의 거대한 들기가 이빨을 드러낸 채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나 걔는 한쪽 다리를 절뚝이고 있었고 깊게 트인 상처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도망쳤다. 그가 뛰는 소리에 놀란 들기도 비틀거리며 따라오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땅을 파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왔다. 언덕을 넘자 넓은 평지가 나타났고 그 너머에는 오래된 오두막이 하나 보였다. 그리고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는 남자가 보였다. 몇 시간 전 산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남자였다. 남자는 깊이 파인 땅 속에 무언가를 묻고 있었다. 그는 바다의 바나나 땅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숨을 삼켰다. 땅 속에 묻히고 있는 것은 방금 전까지 그를 쫓아오던 바로 그 들개였다. 걔는 이미 숨이 끊어진 채였고 산천한 다리에서는 아직도 핏자국이 선명했다. 이 개가 왜 여기 있지? 분명 몇 분 전까지 나를 따라오고 있었는데.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는 뒤 곁으로 남자가 다가왔다. 손에는 여전히 흙이 묻을 삽을 들고 있었다. 밤길 위험한데 하룻밤 자고 가는 게 좋을 거야.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의 대난을 다시 빼앗아 들고 오두막 안으로 사라졌다. 그는 차가운 밤공기 속에서 서 있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발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저 오두막 안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텐트는 깃털 산속에 버려진 채 남겨졌고 바람마저 남자에게 빼앗긴 그는 손에 닿는 돌멩이 하나를 주머니 속에 감추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섰다. 오두막 내부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기이하고 섬뜩했다. 주만에는 바니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등 위로 아직 마르지 않은 티가 방울져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기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더욱 이상한 것은 벽을 장식하듯 걸려있는 옷들이었다. 크기도, 색도, 형태도 제각각이었다. 마치 오래된 벽지를 대신해 옷들이 벽을 덮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가 주먹 속의 돌을 더욱 뻗치며 조용히 삼켰다. 이건 대체 뭐야? 저 피랑, 저 옷들은 다 뭐냐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바닥에 고인 티를 물로 씻어내며 태연하게 답했다. 여길 거쳐간 놈들에게 나는 선장직이었지. 이 산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나였을 테니까. 남자는 바니 침대를 펼치며 손짓했다. 거기서 대충 자시오. 쓸데없는 생각 말고. 키로 얼룩진 옷을 걸친 채 삽을 든 남자 앞에서 그는 도망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온만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여 있었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남자가 먼저 잠들기를 기다리기로 한 그는 바니 침대 한쪽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깊게 잠들지 못한 채 버티고 있던 그는 어느 순간 깜빡 졸아버렸다. 그리고 신기한 소리에 눈을 떴다. 오두막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붙이고 눈을 살짝 떴다. 남자가 오두막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티가 잔뜩 묻은 군용 바위가 들려 있었다. 남자는 벽에 지대어 둔 삽을 들고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곧이어 문 밖에서 무언가를 질질 끌고 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삽이 땅을 깊이 파헤치는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다. 심장의 거색이 뛰었다. 지름이 아니면 죽는다. 그는 모른 힘을 다해 오두막 물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도 발이 바닥을 닿자며 앞으로 나아갔다. 나뭇가지가 피부를 긁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듯 휘청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몇 번이고 호흡이 끊어질 듯 했지만 그가 멈추는 순간 뒤에서 무언가가 따라올 것만 같았다. 그렇게 새벽 내내 산속을 헤매다 그가 떠오를 무렵 가까스로 힘든 파출소를 찾아갔다. 경찰서에서 그가 겪은 일을 전하자 경찰들은 즉시 오두막이 있는 산으로 향했다. 그와 함께 산속으로 올라난 경찰들은 남자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는 곧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남자는 사실 오래전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수의사였다. 하지만 병원을 접고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그 이유는 못이 사람들이 떠나면서 키우던 개들을 무책임하게 버리고 간 탓이었다. 그렇게 버려진 개들은 산속에서 무리를 지어 살아나며 새끼를 낳았고 그 소문을 들은 개잔수들이 산 곳곳에 올다미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올다미에 걸려 죽어가는 개들을 치료했고 이미 숨을 거둔 개들은 정성스레 땅에 묻어주었다고 했다. 그가 살던 산속 오도마는 사실 버려진 들개들을 위한 작은 동물 병원이었던 것이다. 그는 경찰서 밖으로 나오는 남자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짧게 답했다. 밤에는 산을 가지 마시오. 위험함이 있다. 그는 문득 처음부터 궁금했던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제 가마는 왜 뒤지셨던 거죠? 남자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가만에서 감이 나오면 한 대 때려주려고. 순간 그의 얼굴이 얼어붙었다가 이내 터지는 듯한 웃음이 나왔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다시 남자와 함께 산속 오두막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개 사료와 붕대, 소로견을 잔뜩 사들었다. 그날 이후 그는 동물보호 활동을 시작했다. 산 곳곳에 남아있는 올다미를 수거하고 버려진 개들을 돌보며 남자나 묵묵히 해오던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날 밤 계곡을 찾지 못해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뒤에게 나타났던 죽은 개는 어쩌면 그를 이곳으로 인도하려 했던 훈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어두운 산속에서 튀어오른 진요한 만남은 결국 그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 낡은 동굴을 바라보며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던 그는 폐교된 지 오래된 이곳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게 느껴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교정이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고 부서진 창문 사이로 바람이 불어들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다. 그들은 폐교를 뒤로하고 언덕 위 장모님의 집으로 향했다. 집은 오래된 시골집 특유의 정취를 품고 있었고 항상 열려있는 문 너머로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모님, 저희 왔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는 장모님 외에도 한도파나 함께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장모님의 친구인 듯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숨닥했다. 조 노인은 무언가 중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는지 그가 들어서자 대화가 또 끊겼다. 그가 인사를 건넨 후에도 할머니는 그를 빤히 바라보더니 낮고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사나 들림 없구만. 내가 이 조 눈으로 똑똑히 봤구만. 아내는 키식 웃으며 말했다. 또 귀신 얘기하시네.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다고요? 그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귀신이라니. 무슨 얘기야? 그라 묻자 아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아까 봤던 폐교 있잖아. 거기서 일하던 수의 아저씨가 자꾸 보인다. 할머니는 집안일을 짓고 천천히 일어나더니 여전히 뭔가를 중얼거리며 짐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장모님은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저 설만구, 노만이 난다. 그 학교 소사나 죽은 지가 언젠데. 그제야 그는 폐교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아이들이 떠난 후 마을은 점점 조용해졌고 학교도 결국 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곳을 떠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 수의였던 소사 아저씨. 그는 아이들이 떠나고도 홀로 동교를 지키며 매일같이 교실을 청소하고 운동장의 잡초를 닦았다. 하지만 결국 텅 빈 교실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아무도 몰랐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애도할 겨를도 없이 학교를 버려두었다. 그 후로 그 학교는 점점 폐허가 되어갔고 이제는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장소가 되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장로님의 친구인 할머니가 밤마다 폐교를 떠도는 수희 아저씨의 모습을 봤다고 했다. 그날 저녁, 그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바람을 쐬겠다며 짐을 나섰다. 조용한 섬너울은 해가 지자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불이 꺼진 긴 집들이 곳곳에 늘어서 있었고 마치 그 자체가 살아있는 미련처럼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저 흥가롭게 산책을 하려던 그의 발걸음이 어느덧 폐교 앞에 닿았다. 낡은 철문 앞에서 잠시 서서 폐교를 바라보던 그때 끼이 녹슨 철문이 저절로 열렸다. 바람 때문일까? 아니면 그는 순간 주춤했지만 이내 호기심이 그를 밀어붙였다. 도대체 어떤 고디기에 다들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 걸까? 평소 검이 없는 성격이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사람이 없는 밤에 폐교를 마주하니 등골이 서늘해졌다. 할머니의 말도 신경이 쓰였다. 그는 천천히 운동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 사다, 사다. 운동장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히고 어둠 속을 응시했다. 무엇은 끼쳐나올 듯한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 순간 등 뒤에서 갑작스럽게 목소리가 들렸다. 자네도 방금 그 소리 들었지? 심장이 철렁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자 어둠 속에서 옆집 할머니가 나타나 있었다. 그녀는 무서운 눈으로 운동장 구석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놀라며 물었다. 깜짝이야. 언제 오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한 곳만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그놈이 틀림없도만. 학교 철거한다고 육지 사람들이 반영한 그날부터 밤마다 학교를 지키고 있구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는 피식 웃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할머니라 말릴 새도 없이 그는 낮은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운동장 구석으로 조심스럽게 달아나며 휴대폰 불빛을 비췄다. 그 순간 작초 사이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훌쩍. 길고양이였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철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할머니를 바라봤다. 고양이였어요, 할머니. 별거 아니.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이상했다. 그녀는 철문 밖에 서서 검에 질린 얼굴로 교실 창문을 다리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 교실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귀신은 무슨 진짜 노만이 나선다. 그는 중얼거리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운동장을 지나 복도로 들어섰다. 바다는 잡초막 뿌리를 내렸고 벽은 발라지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교실로 들어갔다. 낡은 책상 위에는 먼지가 수묵이 쌓여 있었다. 그가 손을 뻗어 먼지를 쓸어내던 그때 쨍그랑 어디선가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놀라서 창밖을 바라본 그는 철문 밖에 서 있는 할머니를 다시 보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교실 창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가 벌벌 떨며 손을 모으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뒤쪽 창문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복도 끝에 있는 교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에게 손짓했다. 어서 나아. 하지만 그는 그저 육지에서 온 자신을 겁주려는 이야기일 뿐이라 생각했다.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교실 창문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보던 그때 파, 파. 누군가 복도를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다. 창문 틈으로 복도를 바라보았다. 접어. 그 형체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왔다. 검은 그림자 같은 형체가 교실 앞에 서서히 고개를 돌려 교실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그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접어.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그가 조심스럽게 책상 밑에서 빠져나오려던 순간. 바람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편솔에 낯을 진 남자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그는 벌벌 떨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남자는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교실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남자를 지나쳐야 했다. 하지만 낯을 남자를 향해 반항하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복도를 따라 달려갔다. 그리고 열린 교실문을 발견하자마자 그 안으로 몸을 던졌다. 철문 밖을 바라보았지만 아까까지 서 있던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책상 아래로 몸을 숨기고 숨을 지렸다. 접어. 다시 복도를 따라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접어. 이제는 너무 가까웠다. 그는 몸을 뭉클인 채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책상 아래에서 본 남자의 다리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숨을 죽인 채 몸을 뭉클였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던 발소리는 갑자기 멈추었다. 펀. 그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의 시선이 위를 향하는 순간 책상 위. 낯을 든 남자나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기념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는 소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엉둥엉둥 기어가다 결국 주저앉고 말았다. 남자는 낯을 번쩍 치켜들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순간 끼이 교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싸늘한 공기가 쓸려 들어왔다. 그는 필사적으로 몸을 돌려 교실 밖으로 도망쳤다. 복도를 끼어 쾌교를 빠져나왔다. 숨을 헐떡이며 장모님의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온몸을 땀으로 적신 채 문을 열었다. 그때 장모님과 함께 있던 할머니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박부먼. 그놈이 틀림없구먼. 아내와 장모님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는 방금 자신이 본 것을 말하며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러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동교에서 일하던 수희 아저씨도 항상 낯을 들고 다녔다네. 그는 멍한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섬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고 동교도 문을 닫았지. 하지만 수희 아저씨는 끝까지 학교를 떠나지 않았어. 아이들은 떠났어도 학교는 그의 집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낯을 들고 운동장에 잡초를 대고 교실을 쓸고 닦았어. 그러다 어느 날 텅 빈 교실에서 순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네. 그는 숨을 삼켰다. 어느 교실에서나? 그대가 숨어 있던 바로 그 교실이었어. 그는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다. 그 도불은 서울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동교는 여전히 철거되지 않았다. 육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동교를 개조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하룻밤만 지나면 모두 서둘러 섬을 떠나버렸다. 그날 밤 쾌교를 떠돌며 낯을 들고 다니던 남자는
어쩌면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싶었던 선마을 시의 아저씨의 연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놈이 틀림없구만. 학교 철거한다고 사람들이 단연한 그날부터 그놈이 밤마다 학교를 지키고 있구만. 들아 머무른 동안 몇 대의 차량이 졸음쉼터를 지나갔다. 그러나 새벽이 짙어갈수록 주변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어느새 졸음이 몰려왔다. 운전석에 몸을 구겨넣고 그는 잠깐이라도 쪽잠을 자려 했다. 1시간 정도만 눈을 붙이고 다시 운전대를 잠을 생각이었다. 피곤함에 금세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 그는 점점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손을 더듬어 휴대폰을 확인했다. 새벽 1시. 그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다. 휴대폰에는 아내에게서 걸려온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찍혀 있었다. 이상하네. 이렇게 깊이 잠들다니. 화물기사 일을 하면서 종종 차 안에서 눈을 붙이긴 했지만 휴대폰 소리에 금방 깰 정도로 예민했다. 그런데 아내에게서 걸려온 5통의 전화에도 깨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도 이상한 일이었다. 더군다나 졸음 쉼터는 한산했다. 그의 화물차 외에는 어떤 차량도 보이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 아내와 짧게 통화한 그는 조수석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졸음 쉼터 한켠에 마련된 벤치에 앉아 단단히 끼니를 해결할 생각이었다. 도시락을 챙기던 그때 화장실 뒤편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그는 순간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이상했다. 이 넓은 졸음 쉼터에는 그의 화물차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발걸음 소리는 이내 사라졌다. 선짐 승인다. 들깨라도 내려간다. 그는 불길한 지부를 떨쳐내며 발길을 돌려 화물칸으로 올라갔다. 졸음 쉼터 같은 개방된 장소에서 야생동물을 마주치면 위험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먹던 중 다시 한번 화장실 뒤편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어두운 풀숲을 바라보았다. 발걸음 소리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또 소리가 멈췄다. 그는 찜찜한 지부를 느끼며 도시락을 내려놓고 운전석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때 턱 낮고 신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그는 온몸이 굳었다. 조심스럽게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아났다. 나무 벤치 앞에 한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그는 더운 하메름인데도 두꺼운 저울 니트를 입고 있었다. 할아버지, 누구랑 오셨어요? 왜 혼자 계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목을 뭉클인 채 계속 기침만 했다. 그는 더운 여름의 저울 니트를 껴입은 할아버지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아버지의 손은 얼음잔처럼 차가웠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볼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분, 혹시 노숙자인가? 그는 할아버지를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덜덜 떨었다. 기다리세요. 도시락 가져다 드릴게요. 그는 화물차로 돌아나 도시락을 챙겼다. 그 사이 졸음 쉼터로 한 대의 승용차가 들어왔다. 젊은 남자가 차에서 내려 벤치로 향했다. 그리고는 벤치 앞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도시락을 챙긴 그는 벤치로 돌아갔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밤아마녀 주위를 둘러보았다. 벤치에 남아있는 것은 젊은 남자가 피우는 담배 연기뿐이었다. 그는 남자에게 물었다.
꽃씨, 여기 앉아있던 할아버지 어디 가셨는지 보셨어요? 남자는 의아한 얼굴로 되물었다. 할아버지요? 네, 겨울 밀투를 입고 계셨는데. 남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소리세요? 저 여기 앉기 전부터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는 남자의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방금까지 여기 계셨는데. 남자는 불쾌한 기색을 보이며 서둘러 차에 올라타더니 그대로 졸음 쉼터를 빠져나갔다. 홀로 남겨진 그는 찜찜한 기분을 떨치지 못한 채 할아버지를 찾아 화장실 뒤편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온데간데없었다. 그는 마치 귀신에 홀린 것처럼 벤치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화물차의 화물칸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사라졌던 할아버지가 거기 있었다. 할아버지는 화물칸에 앉아 허겁지겁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었음에도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밥을 움켜쥐어 먹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오직 흰쌀밥만 먹고 있었다. 반찬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는 화물칸 위에 멍하니 서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그 순간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이 반반을 흰쌀밥을 문 채 할아버지의 눈동자는 새까맸다. 그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여전히 허겁지겁 쌀밥을 움켜쥐어 입에 밀어넣고 있었다. 젓가락과 숟가락이 있었음에도 손으로만 밥을 집어 먹었고 이상하게도 반찬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람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반흡한 듯한 모습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그는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늦은 밤 운전을 할 때는 졸음운전을 걱정하던 아내가 종종 영상통화를 걸어오곤 했다. 여보, 아직 출발 안 했어? 응, 아직 졸음 쉼터야. 근데 여기 할아버지 한 분 계신데. 경찰에 전화라도 해야 할 것 같다. 졸음 쉼터에 할아버지가 계셔? 그래. 여기서 노숙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 그는 무심코 핸드폰을 돌려 화물칸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 할아버지를 비추었다.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어리둥절해졌다. 누가 있다는 거야? 당신 말고는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는 순간 멍해졌다. 무슨 소리야? 분명히 바로 앞에서 할아버지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러나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도 안 보여. 당신밖에 안 보여. 그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눈앞에 분명히 존재하는 할아버지. 그러나 영상통화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통화 너머에서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서당.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그는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장모님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풀숲에 동전 몇 개 던져 2개. 그는 얼떨결에 물었다. 동전이요? 네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게. 장모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손을 더듬어 주머니 속에서 동전을 꺼냈다. 그리고 풀숲으로 던졌다. 짤랑. 짤랑. 그 순간 화물칸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을 따라 할아버지의 눈동자가 움직였다.
그 시선이 너무도 무서웠다. 그때 염산도와 하는 속 장모님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자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네. 알겠지? 그는 숨을 삼켰다. 장모님, 저 할아버지, 대체 뭐죠?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저 영닭, 사람 아니야. 순간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고속도로에서 죽은 자야. 그는 손이 떨렸다. 그때 귀에서 지천이 느껴졌다. 무언가가 서 있었다. 그는 보르는 쪽으로 몸을 굳혔다. 느껴졌다. 바로 등 뒤에서 그를 보고 있는 시선이. 돌아보지 마. 장로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도시락 통째로 들고 풀숲에 몽땅 쏟아버려. 그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버티며 도시락을 들었다. 그리고 풀숲으로 걸었다. 흰쌀밥과 반찬을 모조리 부어버렸다. 눈을 질끈 감고 그는 파물차로 돌아왔다. 운전 선물을 잠그고 덜덜 떨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파물판에 있던 할아버지가 사라졌다. 그는 한도의 한숨을 쉬려했다. 그러나 풀숲에서 웅크리고 앉아 허벅지겁 밤을 먹고 있는 할아버지가 보였다. 손으로 쌀밤을 뭉쳐쥐고 허벅지겁 이미 밀어넣고 있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들아 던진 동전을 줍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 그는 비명을 지르며 화물차에 시동을 걸었다. 기어를 넣고 캔들을 틀고 미친 듯이 졸음 쉼터에서 달아났다. 그날 이후 그는 졸음 쉼터를 지날 때마다 동전 몇 개를 풀숲에 던져준다고 했다. 그날 밤 졸음 쉼터에서 잠든 그를 찾아온 할아버지는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떠도는 고속도로의 염원이었던 걸까? 주만에서 나온 그녀의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그놈의 문자 좀 그만 보내.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러나 그녀는 남편의 말을 듣지 못한 듯 여전히 손에 휴대폰을 꼭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남편은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떼어서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가자. 집에 가자. 그녀는 쉼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밖으로 나온 부부는 하얗게 쌓인 눈길을 밟으며 집으로 향했다. 차가운 공기가 개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았다. 작년 겨울에는 꿈속에서라도 딸이 찾아와 주었지만 올겨울은 단 한 번도 꿈에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기운 없이 내뱉었다. 작년 겨울엔 꿈에라도 찾아오다니 올겨울은 꿈에서도 안 보이네. 남편은 투덜거리며 걸음을 재촉했다. 부모보다 먼저 간 딸년이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꿈에 나오면 아주 혼내줄 거야. 그러나 그의 말투 속에는 깊은 애틋함이 묻어 있었다. 유독 추웠던 겨울밤, 부부는 그렇게 딸을 추억하며 집으로 들어왔다. 집 안은 늘 그렇듯 적막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익숙한 적막이었다. 딸이 쓰던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책상도, 침대도, 그녀가 마지막으로 입고 나갔던 옷도. 모든 것이 그날의 모습 그대로였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된 방. 그녀가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제는 돌아오지 못할 딸의 방을 청소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주무름이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침대에 걸터앉아 괴기를 끌어안았다. 우리 딸 냄새. 그녀는 눈을 감고 괴기의 얼굴을 묻었다. 이 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저녁 11시. 딸이 쓰던 침대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그러다 임기철이 눈을 떴다. 어둑한 밤 안, 현관빔이 꺼진 채 신미한 불빛이 창문 너머에서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방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그녀는 눈을 기리며 방문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3년 전 출근을 하며 입었던 옷을 그대로 걸친 딸이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이 요동쳤다. 우리 딸?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딸에게로 다가갔다. 진짜 우리 딸 맞지? 맞지? 그리고 두 손을 뻗어 딸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녀의 손이 닿자 딸의 손은 마치 모래처럼 스르르 빠져나갔다. 그녀가 다시 손을 뻗자 이번에는 얼굴이 연기처럼 흐려지며 사라졌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필사적으로 딸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가며 결국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멍하니 방문 앞을 바라보았다. 딸이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여보, 여보, 일어나다. 남편이 그녀의 몸을 세차게 흔들었다. 그녀는 놀라서 눈을 떴다. 눈앞에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한 남편이 있었다. 무슨 꿈을 꾸길래 그렇게 서럽게 울어? 그녀는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눈물이 온 얼굴을 흥건히 적시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딸. 우리 딸이 왔어. 분명 여기 저 방문 앞에 서 있었어. 남편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꿈에 안 나온다고 타나탄이 그래서 찾아왔나 보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자네 눈에는 어때 보였어? 잘 지내 보였어?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말했다. 예뻐. 우리 딸 너무 예뻤어. 남편은 그녀를 안방으로 데려갔다. 나란히 누웠지만 그녀는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3년 전 출근길에 나서던 딸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새벽 1시. 남편이 곤히 잠든 틈을 타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딸의 방으로 향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딸과 나누었던 문자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딸의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우리 딸, 엄마 꿈에 찾아와 줘서 너무 고마워.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지. 엄마, 우리 딸 얼굴도 만져보고 싶었고 목소리도 듣고 싶었는데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빨리 가버렸어? 문자를 보내고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제발 다시 한 번만 꿈에 나와줘. 그렇게 기도하며 잠에 빠져들려던 순간 띠리리리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애점에는 딸의 번호가 찍혀 있었다. 그녀는 순간 멈칫했다. 설마. 곧 점심을 차리고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또 문자를 보내서 새벽에 깨우셨죠? 정말 죄송해요. 그러나 전화기 너머에서는 어떤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침문만이 이어졌다. 그녀는 거듭 사과했다. 이 번호. 우리 딸이 쓰던 번호라서요. 제가 자꾸 문자 보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엄마. 그녀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분명히
그녀의 딸이었다. 그녀는 뒤에 핸드폰을 바짝 가져갔다. 엄마, 미안해. 인사도 못하고 가서 너무 미안해. 그녀는 자신을 꼬집어 보았다. 꿈이 아니다. 우리 딸. 맞아. 그 순간 방문이 콱 열렸다.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남편이 들어왔다. 남편은 거칠게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을 떼앗았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여전히 작은 목소리로 엄마 라고 말하고 있었다. 남편은 거칠게 휴대폰을 끊었다. 당신 뭐야? 당신이 뭔데 우리 딸 흉내를 내고 있어? 그녀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보, 왜 전화를 끊어? 우리 전화 목소리였어. 분명 전화였다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남편의 손에서 핸드폰을 떼앗아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또 상대만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초조해졌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방 안을 돌아다니며 남편에게 미쳤다. 여보, 분명 우리 전화야. 꿈에서 인사도 못하고 마서 미안하다고 했어. 정말 우리 딸이었어. 남편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듯 고개를 저었다. 그만 좀 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다음 날 밤 그녀는 또다시 딸이 쓰던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휴대폰만을 바라보았다. 새벽 1시, 새벽 2시.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녀의 눈은 점점 감겨왔다.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던 그때. 끼리리리.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화면을 확인했다. 딸의 번호.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러나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꼭 움켜쥐었다. 전화 맞지? 우리 딸 맞지? 제발 대답 좀 해봐. 어쩌면 그로만 원치 않는 문자를 받았던 젊은 여자의 장난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젯밤에 그녀가 들었던 목소리는 분명 죽은 딸의 목소리였다. 비순이 되어서라도 딸의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죽은 딸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만 있다면 그녀는 다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핸드폰을 꼭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였다. 엄마나 손 그늘에 불 따라가면 그녀의 뒤를 의심했다. 아리라 혼자 남아 짐을 보다가 어릴 적부터 그녀가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 딸이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녀의 숨자는 터질 듯이 뛰었다. 팔대기를 대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꼭 쥔 채 흐느꼈다. 전화. 정말 우리 전화 맞지? 그러나 또 전화를 끊는 소리와 함께 전화기 너머리 노랫소리는 사라졌다. 그녀는 흐느낌을 멈추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남편이 끼어와 그녀를 말려보았지만 그녀는 밤새도록 울었다. 다음 날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젠 끝내야 할 전 여자 장난이 너무 심해. 그는 화나 머리끝까지 난 채 딸의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젊은 여자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전화를 받고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이요? 전 전화한 적 없는데요. 남편은 순간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우리 아내한테 전화했잖아. 새벽 2시에. 그러나 젊은 여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대답했다. 전 2시간에 자고 있었어요. 전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긴 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떤 일? 여자는 망설이며 말을 이었다. 제 남편이 그러는데 제가 어젯밤에 전화기를 들고 어두운 거실을 걸어 다녔다고 해요. 마치 목유병처럼요. 남편은 숨을 삼켰다. 여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이 들었던 목소리는 제 목소리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남편은 휴대폰을 꼭 움켜쥐었다. 그런 그 목소리는 여자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르겠어요. 남편이 그러는데 전화기 너머에서 어떤 여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했어요. 남편은 숨을 삼켰다. 혹시 그 노래다. 엄마나 선 그늘에. 여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맞아요. 그 순간 남편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아내에게 달려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그날 밤 우리 딸한테 전화 건 사람은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우리 전화였어. 그날 밤 전화를 걸어 엄마에게 자장가를 들려준 것은 이승을 떠나지 못한 딸의 훈련이었던 걸까? 결혼 한 달 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해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미용실을 운영하지 못했다. 남편은 결혼식 전에 그녀의 미용실을 반대로 퇴역시켰고 핸드폰 번호까지 바꾸게 했다. 부모님과도 연락을 끊게 만들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차단시켰다. 그녀는 남편 이외의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남편은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냈고 그녀는 집 안에 갇힌 채 살아가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점점 야이어갔고 밤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어느 날 밤 거실에서 고나 같은 거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이 들어간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화장대 거울 앞에는 섬뜩한 형상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형체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초췌한 얼굴, 검게 캐난 눈, 입술에서는 검붉은 티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녀는 기명을 지르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다. 잘못 본 거야. 키골에서 첫 것을 본 거야. 그러나 그날 이후 밤마다 그 여자가 나타났다. 새벽 2시. 그녀는 남편 옆에서 겨우 잠들었다. 그때 안방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녀는 이불 속의 얼굴을 파묻고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그리고 그녀는 숨을 멈췄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마치 비를 맞은 것처럼 온몸이 젖어 있었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며 밤 안에 스며들었다. 그 여자는 천천히 걸어와 남편의 옆에 멈춰 섰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여자는 두 손을 천천히 뻗었다. 그리고 남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남편은 꿈속에서 악몽을 꾸든 몸을 뒤틀었다. 거칠 숨을 내뱉으며 바쁜 호흡을 몰아쉬었다. 그러나 여자의 손은 점점 더 강하게 남편의 목을 조였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안 돼.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차갑고 뻣뻣한 손이 그녀의 어깨를 눌렸다. 그녀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는 숨을 삼켰다. 새까맣게 타버린 암산한 손, 녹아내린 얼굴, 핏발선 눈동자. 그 끔찍한 형체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도망쳐.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것이 모단이 말했던 또 다른 원기였던 걸까? 그녀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았다. 목이 졸리고 있는 남편, 그를 덮쳐오는 물에 젖은 여자, 그리고 그녀의 등 뒤에서 속삭이는 불타버린 형체. 모단이 했던 말, 원기가 둘이라고 했어.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곳을 떠나야 해. 그날 이후 그녀는 밤마다 집 안에서 종기의 형체를 목격했다. 한 녀는 젖은 여자, 그리고 다른 한 녀는 불타버린 남녀. 그녀는 점점 수척해졌고 남편에게 말했지만 그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뿐이었다. 퍽퍽 보지 마. 그만 좀 해. 남편은 점점 차가워졌다. 그녀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동안 남편은 회사에 나가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점점 집 밖에서 수선한 전화를 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편이 미출한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그의 서남을 정리하다가 낯선 여성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 여자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진이 이상했다. 사진의 한쪽 끝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설마. 그녀는 더 짙이 서남을 뒤졌다. 그리고 남편이 절대 보여주지 않았던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밤마다 보았던 그 젖은 여자는 남편의 전처였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손을 떨었다. 왜 나한테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도 곧 나처럼 될 거야.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삶은 지옥으로 변하고 있었다. 남편은 아찔한 절벽 끝에 서 있었다.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가자 남편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스며들었다. 남편의 표정이 너무도 차가웠다.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내려가자. 그러나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입가에는 신이한 미소가 떠올랐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한 미소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그때, 어디 가려고? 남편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곳까지 그녀를 데려온 것은 단순한 등산이 아니었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들. 남편은 결혼 후 그녀의 모든 일상을 통제했다. 미용실을 퇴역시키고 핸드폰 번호를 바꾸게 했다. 부모님과의 연락도 끊어버렸다.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켰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남편의 회사 고객이라는 명목으로 보험회사 직원들이 찾아왔다. 그녀는 남편을 믿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수많은 보험 서류에 사인했다. 그녀 명의로 된 보험들이었다. 남편은 다시 다정한 얼굴로 돌아와 밤마다 그녀를 반응해 주었다. 그녀가 수척해지고 밤들어 갈수록 남편의 태도는 더욱 다정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남편을 따라 이 깊은 산속까지 오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야 모든 걸 깨달았다. 여보, 우리 내려가자. 그녀는 최대한 튀어난 척하며 남편에게 말했다. 그러나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여기 전만이 끝내줘. 너도 보면 좋아할 거야. 그녀는 온몸이 떨렸다. 남편의 발밑은 깊은 절벽. 여기서 떨어지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뒷걸음질을 쳤다. 그때 도망쳐. 그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들려왔다. 분명히 집 안에서 들리던 그녀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남편을 지에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도 그냥 네 전임자처럼 여기서 쉬어. 그녀의 숨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임자.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여기서 떨어졌어. 내가 밀지 않았어. 그냥 지가 떨어진 거야. 그녀는 숨이 멎을 것 같다다. 그때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도망쳐.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온 힘을 다해 끼었다. 죽음의 추격. 남편은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도망치지 마. 어디 가려고? 남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렸다.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돌길의 발목이 긁히면서도 오직 살기 위해 뛰었다. 뒤에서 남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는 숨이 다 빠지면서도 계속 달렸다. 그때 저 앞에 절벽 아래로 내려가는 작은 오솔길이 보였다. 그녀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여기서 끝내자. 남편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그녀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남편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다 끝났어. 그녀는 공포에 질려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남편이 손을 뻗어 그녀를 잡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남편의 몸이 뒤로 끌려갔다. 절벽 끝에서 남편은 누군가에게 붙잡힌 것처럼 뒤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절벽으로 끌려갔다. 남편의 얼굴이 공포에 질렸다. 뭐야? 이게 뭐야? 남편이 허공을 휘저었지만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손이 남편을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온몸이 젖어 있는 여자가 남편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남편의 전처였다. 그 여자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다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들표, 이제 너도 나처럼 되라. 들표는 섬뜩한 미소였다. 남편은 필사적으로 버티려 했지만 그 여자는 더욱 단하게 남편을 붙잡았다. 그리고 펀. 남편은 그대로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온몸을 떨며 절벽 끝에 주저앉았다. 살아남았다. 그리고 숲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잘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후 남편의 사고 후 경찰은 실족사로 결론지었다. 그녀는 모든 보험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다. 남편이 그녀를 어떻게 통제했고 보험을 들어놓고 그녀를 산으로 데려갔는지 그녀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밤의 이야기는 경찰에게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날 밤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남편 옆에 또 선명히 시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남편의 전처였다. 그녀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그녀는 모든 것을 기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러나 가끔씩 그녀의 귓가에는 여전히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제 잘가. 절벽 위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 남편은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뒷걸음질을 치며 조금씩 절벽 끝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조금만 더 뒤로 가. 그래야 잘 나온다니까. 남편의 목소리는 나른하게 들렸지만 그녀는 그의 속내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 원하는 것은 사진이 아니다. 그녀의 추락이었다. 그 순간 남편의 양옆으로 조기의 형체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집 안에서 그녀를 괴롭히던 두 명의 원기. 한 명은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고 또 한 명은 온몸이 새까맣게 그을린 채 불타 있었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서서히 남편에 향했다. 두 번째 원기, 그리고 세 번째 희생자. 그녀는 문득 떠올렸다. 결혼 전 오단이 했던 말을. 그놈 옆의 원기가 둘이 붙었어. 하나만 보낸 게 아니구먼. 그놈 사주의 원기가 세면 결혼은 절대로 안 돼. 무당이 말했던 세 번째 원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희생자였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녀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다. 왜 이렇게 겁이 많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녀는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남편의 소나기는 너무나 강했다. 그때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도망쳐.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숲속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목소리는 집 안에서 들리던 그 목소리였다. 죽음의 사진. 남편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그녀를 향해 조준한 채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숨자는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 사진은
내가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을 찍으려는 거야. 그녀는 깨달았다. 이곳은 전처나 죽은 곳이었다. 남편은 같은 방법을 다시 사용하려는 곳이었다. 조금만 더 뒤로 가. 아니, 날 봐야지. 뒤돌아보지 말고. 그녀는 온몸이 떨렸다. 남편은 점점 더 그녀를 절벽 끝으로 몰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보였다. 남편의 양옆에서 그의 팔을 천천히 잡아당기는 두 개의 형체다. 한 놈은 물에 젖어 있었고 또 한 놈은 온몸이 불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남편을 끌어내리고 있었다. 추락하는 남편. 남편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듯 몸을 움찔했다. 그리고 그의 표정이 공포로 변했다. 뭐야? 이거 뭐야? 나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짐이 남편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온몸을 떨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남편의 몸이 서서히 절벽 쪽으로 당겨졌다. 남편의 손목을 잡은 것은 전처와 또 다른 여자였다. 그들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너도 오리처럼 될 거야. 나는 뜻이었다. 남편은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두 뒤의 원기는 더욱 강하게 그를 절벽 끝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야! 남편은 절벽 안으로 추락했다. 그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숨을 쉬는 것도 잊어버렸다. 도망쳐, 살아남아야 해. 그녀는 한참 동안 절벽 끝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이 떨어지는 마지막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그때 숲속에서 다시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제 자유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온몸을 떨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곳을 떠나야 했다. 살아남아야 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 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녀 앞으로 들어진 수많은 보험 계약이 발견되었다. 그녀가 사망할 경우 남편이 수령하게 될 사망 보험금은 무려 50억 원. 그녀는 이제야 모든 걸 깨달았다. 그녀는 남편이 계획한 세 번째 희생자였다. 그러나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의 전처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무난히 말했던 또 하나의 원기. 그것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또 다른 여자였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남편은 전처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여자를 죽였다. 그들이 원했던 것. 물에 빠져 죽은 여자와 불에 타 죽은 여자. 그들은 그녀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다. 도망쳐.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편의 범죄를 밝혀야 했다. 그녀는 진실을 찾기 위해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어쩌면 그날 밤 그녀를 살려준 두 개의 원기다. 이제는 자신과 함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던 소리. 이제 자유야.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대신 복수해줘. 라는 의미였을지도 모른다. 그놈을 찾고 있어. 할머니는 그녀의 어깨 너머를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길이면 딱 49일째 되는 날에 보았구만.
그녀는 반문했다. 49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그녀의 어깨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입을 열었다. 이승에 머무는 마지막 날까지 그놈을 잡고 있어. 너한테 딱 달라붙어서 그놈을 찾아다니고 있어. 그녀는 몸을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다. 할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그녀를 향해 손짓하며 소리쳤다. 웬일 반하기 전에 썩 돌아다. 그러나 그녀는 할머니를 무시한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여기저기 흉림한 소문이 돌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저 동네 어르신의 노파심이라고 생각했다. 떤 발걸음. 그녀는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소나기가 예고되어 있었지만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게 또 한참을 걷고 있을 때였다. 돌숲 너머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사다, 사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치 그녀를 따라오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긴장될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불빛을 비추었다. 거기 누구 있어라? 불빛을 이리저리 비춰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풀숲과 나무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별 이상한 일이 다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걸으면 걸을수록 숨이 차고 땀이 흥건해졌다. 이제는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몸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만 봐야 해. 이제 돌아가야 해. 그러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왜 이러지? 마치 누군가나 등을 밀고 있는 것 같다. 풀숲대의 남자. 그때 어두컴컴한 풀숲 앞에 40대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모자를 푹 물러쓰고 어둠 속에서 오두커니 풀숲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보르는 쪽으로 느꼈다. 이 남자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런데도 그녀의 몸은 저절로 남자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두 걸음, 한 걸음.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푹 눌러쓴 모자 아래로 보이는 차가운 눈동자. 그녀는 어딘가 익숙한 얼굴 같다고 느꼈다. 그 남자를 아는 것 같다다. 하지만 어디서 본 적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남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남자는 그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 남자의 시선은 그녀의 어깨 위에 향해 있었다. 그는 거에 질린 얼굴로 그녀의 어깨 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찾았다. 그 순간 그녀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원원의 힘이 빠지고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그때 그녀의 귓가에 낮고 서늘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찾았다.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었을 때 남자는 미친 듯이 산책로를 달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 힘이 빠져 일어설 수도 없었다. 풀숲의 여자. 숨을 헐떡이며 앉아있던 그녀는 풀숲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여자의 형체를 발견했다. 그 형체는 마치 그림자처럼 보였고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젊은 여자 같았다. 좀 전에 남자가 서 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다. 여자는 분주하게 풀숲 속을 뒤지고 있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다다. 그러다 갑자기 여자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말로 지어오기 시작했다. 여자가 다가온다.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여자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여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입을 열었다. 그놈, 어디 갔어? 그녀는 기명을 지르며 산책로를 달려갔다. 도망쳐야 해.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풀숲에서 누군가 그녀를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공포에 질린 그녀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어떻게든 산책로를 벗어나야 해. 그녀는 스스로 되뇌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앞에 할머니가 서 있었다. 충격적인 이야기. 할머니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헐떡이며 말했다. 할머니, 저기, 거기서. 할머니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팔을 끌끌 차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라의 길에서는 여자의 시신이 발견됐어. 그날 밤부터 산책로를 헤매는 여자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말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전보를 해도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지. 그러나 할머니의 눈에는 그 여자가 보였다. 그리고 늦은 밤 아라의 길을 걷는 또래 여자들의 등에 엎어서 그놈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날 밤 산책로에서 도망친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친구와 함께 모텔에 도착한 그는 호기심과 불안함이 뒤섞인 감정을 억누르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대충 보고 가자. 친구는 평소처럼 호기롭게 말했다. 그러나 모텔의 분위기는 이미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낡고 버려진 건물, 깨진 유리창, 어둠 속에서 뒤틀린 단층이 넝쿨, 그리고 기이한 점작. 그들은 1층을 대충 둘러본 뒤 식당에서 만날 사람들이 측면 사진을 찍었다는 2층으로 올라갔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사진 한 장만 찍고 돌아가자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2층에서 들려온 소리, 그들이 계단을 오르던 순간이었다. 2층 어딘가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둘은 동시에 발을 멈추고 선우를 바라보았다. 방금 저 소리, 너도 들었지? 친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면 바람 때문인 것 같다. 창문도 깨져 있었잖아. 그러나 올라나 보니 2층 복도에는 바람 한 점 없었다. 그때 쾅! 복도 어딘가에서 문이 거세게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삼켰다. 겁이 나긴 했지만 서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썼다. 아까 그 사람들이 여기쯤에서 사진 찍은 것 같지? 그는 핸드폰을 꺼내 어두운 복도 끝을 향해 카메라를 켰다. 친구는 호기심 어린 얼굴로 말했다. 사진 말고 동영상으로 찍자. 진짜 귀신 찍히면 대박이겠다. 혼자였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다. 그러나 둘이 함께 있으니 무서움도 반쯤은 벌어지는 기분이었다. 복도 끝을 향한 차량. 그는 휴대폰을 들고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어두운 복도, 깨진 유리창, 벽에 걸린 낡은 액자, 그리고 복도 끝. 그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멈춰 서며 말했다. 저기다. 그는 카메라를 든 채 친구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복도 끝, 창문 옆에 놓인 낡은 의자. 그리고 그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 렌즈 너머로 흐릿한 형체가 보였다. 긴 머리카락, 흐트러진 목, 축 처진 어깨. 그리고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는 찐 얼굴. 순간 그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러나 눈으로 직접 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카메라에만 잡힌 형체. 친구는 숨을 지렸다. 빨리 나가자. 그는 몸을 돌려 계단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순간 벌펑. 그들이 지나온 방 중 하나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들은 동시에 멈춰 섰다. 열리는 문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 친구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는 손을 덜덜 떨며 핸드폰을 들어 문 안을 촬영했다. 그러나 카메라 화면에는 한 여자가 보였다. 긴 머리카락, 축 늘어진 몸, 그리고 새하얀 손톱으로 물을 긁고 있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계단으로 뛰어내렸다. 친구도 그를 따라 필사적으로 뛰었다. 탈출. 그들은 정신없이 1층으로 내려와 자동차에 올렸다. 친구는 떨리는 손으로 차 키를 돌렸다. 그러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친구는 피닉 상태에 빠져 키를 돌리고 또 돌렸다. 그때 톤. 차의 지붕 위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동시에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새까만 머리카락뿐이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친구도 뒤따라 나와 두 사람은 있는 춤껏 도망쳤다. 그른 후 그녀의 밤. 그들은 모텔 근처를 벗어나자마자 경찰서로 향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목격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모텔에서는 몇 년 전 여성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 그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모텔은 폐쇄되었다. 그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의 핸드폰에는 그녀의 방 찍은 영상이 남아 있었다. 영상 속의 마지막 장면. 그는 영상을 끝까지 돌려보았다. 마지막 장면. 도망치기 직전. 그가 복도 끝을 촬영했을 때. 영상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던 여자의 형체가 천천히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도와줘. 그는 핸드폰을 던질 뻔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속에서 그 여자의 고개가 천천히 그들을 따라 돌아갔다. 그들은 그날 밤 이후로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씩
그는 핸드폰을 확인할 때마다 마지막 장면에서 멈춘 영상이 저절로 재생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그 여자는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며 속삭이고 있었다. 도와줘. 친구와 함께 퇴 모텔에 도착한 그는 호기심과 불안함이 뒤섞인 감정을 억누르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대충 보고 가자. 친구는 평소처럼 호기롭게 말했다. 그러나 모텔의 분위기는 이미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낡고 버려진 건물, 깨진 유리창, 어두운 솜에서 뒤틀린 반쟁이 넝풀, 그리고 기이한 전적. 그들은 1층을 대충 둘러본 뒤 식당에서 만날 사람들이 측면 사진을 찍었다는 2층으로 올라갔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사진 한 장만 찍고 돌아가자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2층에서 들려온 소리, 그들이 계단을 오르던 순간이었다. 2층 어딘가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둘은 동시에 발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방금 저 소리, 너도 들었지? 친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바람 때문인 것 같다. 창문도 깨져 있었다나. 그러나 올라가 보니 2층 복도에는 바람 한 점 없었다. 그때 쾅! 복도 어딘가에서 문이 거세게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삼켰다. 겁이 나긴 했지만 서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썼다. 아까 그 사람들이 여기쯤에서 사진 찍은 것 같지? 그는 핸드폰을 꺼내 어두운 복도 끝을 향해 카메라를 켰다. 친구는 호기심 어린 얼굴로 말했다. 사진 말고 동영상으로 찍자. 진짜 귀신 찍히면 대박이겠다. 혼자였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다. 그러나 둘이 함께 있으니 무서움도 반쯤은 벌어지는 기분이었다. 복도 끝을 향한 차량. 그는 휴대폰을 들고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어두운 복도, 깨진 유리창, 벽에 걸린 낡은 액자, 그리고 복도 끝. 그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멈춰 서며 말했다. 저기 봐. 그는 카메라를 든 채 친구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복도 끝, 창문 옆에 놓인 낡은 의자. 그리고 그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 렌즈 너머로 흐릿한 형체가 보였다. 긴 머리카락, 흐트러진 목, 축 처진 어깨. 그리고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는 친 얼굴. 순간 그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러나 눈으로 직접 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카메라에만 잡힌 형체. 친구는 숨을 죽였다. 빨리 나가자. 그는 몸을 돌려 계단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순간 벌컥 그들이 지나온 방 중 하나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들은 봄시에 멈춰 섰다. 열리는 문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 친구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는 손을 덜덜 떨며 핸드폰을 들어 문 안을 차려냈다.
그러나 파네라 화면에는 한 여자가 보였다. 긴 머리카락, 추운 늘어진 몸, 그리고 치하얀 손톱으로 물을 긁고 있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계단으로 뛰어내렸다. 친구도 그를 따라 필사적으로 뛰었다. 탈출. 그들은 정신없이 1층으로 내려와 자동차에 올랐다. 친구는 떨리는 손으로 차 키를 돌렸다. 그러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친구는 키니 참기에 따져 키를 돌리고 또 돌렸다. 그때 툰! 차의 지문 위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동시에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새까만 머리카락뿐이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친구도 뒤따라 나와 두 사람은 있는 힘껏 도망쳤다. 그런 후 그날 밤 그들은 모텔 근처를 벗어나자마자 경찰서로 향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목격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모텔에서는 몇 년 전 여성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 그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모텔은 폐쇄되었다. 그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의 핸드폰에는 그날 밤 찍은 영상이 남아 있었다. 영상 속의 마지막 장면. 그는 영상을 끝까지 돌려보았다. 마지막 장면. 도망치기 직전. 그가 복도 끝을 촬영했을 때. 영상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던 여자의 형체가 천천히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도와줘. 그는 핸드폰을 던질 뻔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속에서 그 여자의 고개가 천천히 그들을 따라 돌아갔다. 그들은 그날 밤 이후로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씩 그는 핸드폰을 확인할 때마다 마지막 장면에서 멈춘 영상이 저절로 재생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그 여자는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며 속삭이고 있었다. 도와줘. 그날 밤 K 모텔에서 빠져나온 후 세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K 모텔을 빠져나왔다. 숨을 헐떡이며 모텔 밖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땀이 식을 생각은 없었다. 그때 도적을 붙이고 밤을 고민했던 남자가 입을 열었다. 이제야 조금 조용해졌네. 그는 바쁜 숨을 내쉬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귀신이 붙은 곳. 남자는 원래 몇 년 전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었다. 그러나 신을 받기 전까지는 이런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았다. 그날 모텔에서 도망쳐 나온 후 그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별표별표 벽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 별표별표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마치 차 안에서 누군가나 벽을 긁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그는 핸들을 움켜잡고 차를 세웠다. 그리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뒷좌석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곳에서 무언가를 데려온 것이다. 도적을 긁는 손톱 소리. 식당에서 만날 사람들이 보여줬던 귀실 사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국 그는 차를 돌려 K 모텔로
다시 상했다. 그리고 그라 모텔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는 밑이 숨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부적을 손톱으로 긁고 있는 친구. 친구는 벽에 붙은 부적을 바라보며 마치 홀린 듯한 표정으로 손톱을 긁고 있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는 필사적으로 친구를 불렀다. 그러나 친구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손톱으로 벽을 긁는 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는 그 순간 무언가가 친구의 몸을 조종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봄인 든 화장대 서라. 그는 급히 부적을 떼어내고 방 곳곳에 새로운 부적을 붙이기 시작했다. 그리곤 화장대 서랍을 오색천으로 봉인하기 시작했다. 그 서랍은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는 친구를 필사적으로 깨웠고 결국 친구는 정신을 차렸다. 그러나 친구의 손톱 밑에는 자신도 모르게 긁은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여긴 더 있으면 안 돼. 그들은 큰 마음으로 모텔에 빠져나왔다. 그리고 절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했다. 그 이후, 그날 이후, 그는 모텔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밤의 경험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가끔씩 그가 잠들려 할 때면 어디선가 들리는 듯한 손톱 긁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릴 때면 그는 다시 그날 밤 그 모텔 복도 끝을 떠올렸다. 거기 서 있던 여자의 형체. 안개처럼 희미했지만 분명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이 닫히기 전 그가 들었던 마지막 한마디. 도와줘. 그날 토천태 모텔에서 그들이 마주했던 형체는 여전히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죽은 여자의 연이었던 걸까? 그는 여전히 모른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모텔 안에 있는 무언가다. 절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끝났다. 그러나 영상이 종료된 화면 너머에서 희미한 손톱 긁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슬. 그는 흠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의 반벽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확실했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